네, 종목을 심층 분석해보는 월가 위클리 마켓 시간입니다. 자, 오늘 이 자리에는요, 타이탄 파트너스 윤여미 이사 그리고 키움증권 김승혁 미국 주식 전략연구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일단 개장 시황 상황이 좀 현재는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일단 약세로 좀 시작했는데 윤여미 이사 일단 개장 시황을 좀 짚어주시죠. 네, 사실 이제 어제 이어서 오늘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미 선물부터 시작해서 미국 증시 자체가 좀 상당히 어려운 모습을 좀 보이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이 보편관세 발표까지만 하더라도 좀 증시는 좀 좋았습니다만 지금 상호관세와 관련된 부분들 또 이제 처음에 나왔습니다만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가 이제 보드를 갖고 나서 친절하게 설명을 해줬죠.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관련돼서 처음에 숫자가 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만 그 계산도 사실 조금은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들 뭐 그런 부분을 통해서 어쨌든 시장 자체는 좀 충격에 휩싸였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관련된 종목들 같은 경우가 상당히 좀 낙폭이 심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특히 이제 상호관세로 인해서 상당히 많은 피해를 보게 되는 동남아시아 쪽에 좀 밸류체인 있는 종목들 같은 경우가 상당히 좀 많은 낙폭이 있었습니다. 뭐 대표적인 게 애플이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여기 아마존도 좀 그와 관련된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또 EU와 또 연관돼 있거나 또 사실 이 상호관세와 관련된 종목들 같은 경우가 조금 민감하게 작동하는 종목들, 특히 뭐 보잉 같은 좀 제가 볼 때 소비와 관련된 부분뿐만 아니라 이런 좀 부품과 관련돼서 수입이 좀 많은 종목들 같은 건 상당히 좀 많이 움직임이 둔화되고 있고 또 급락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늘 시장에서도 이런 부분이 상당히 좀 반영되고 있지 않나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트럼프 대통령의 보편 관세와 상호 관세 이 콤비 때문에 전 세계가 지금 패닉에 빠져 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또 중국이 이런 보복 관세를 발표를 했습니다. 미국 관세에 대해서 미국이 4월 9일에 이제 발표를 부과를 하니까 4월 10일에 중국은 또 보복 관세를 부과하겠다 뭐 이렇게 발언을 해놓은 상황인데요. 김승혁 연구위원께서는 이런 관세 전반적으로 좀 평가를 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사실 저희가 어느 정도 예상은 했던 방향성이지만 정도가 조금 더 심했다라고 볼 수 있는 상황이고요. 저희가 예상했던 방향은 최저 관세보다 더 높은 관세를 매겨서 나중에 이후에 협상의 여지를 미리 선제적으로 가져가겠다 뭐 이런 방향성이었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그렇게 될 거다라고 믿어왔지 그게 현실화되니까 좀 더 시장이 많이 패닉을 받고 있는 상황인 것 같고요. 사실 이 관련돼서 생각보다 빠지지 않아도 될 만한 종목들 그리고 빠지면 이제 좀 더 크게 움직일 만한 어떤 원자재 가격들이라든가 이런 것까지 크게 움직이는 걸 보아하니 아무래도 글로벌 경제 체제 자체가 좀 영향을 받고 있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관세에 대한 적용에 대한 여파는 개인마다 생각이 다 조금씩은 다르지만 아직 매크로 단에서 어떻게 이거를 정의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명확한 수치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다만 방향성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수치가 어느 정도냐, 어느까지 여파를 미칠 것이냐에 대해서 좀 서로가 논의를 하는 과정에서 이게 좀 시장의 조율이 같이 좀 이루어지고 있는 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뭐 관세에 대해서 캐나다 같은 경우에는 어제 또 미국산 자동차에 또 보복 관세 부과하겠다라고 했는데 윤여민 이사께서는 이 관세 이슈 어떻게 지금 보고 계시나요? 일단은 뭐 증시가 좀 말해주고 있지 않나라고 좀 생각을 하는데 지금 나스닥 지수가 어제 좀 약 마이너스 한 6% 정도 지금 폭락을 하는 어떤 모습을 좀 보면서 사실 뭐 금융위기라든지 뭐 IT 버블 쪽 그다음에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좀 이러한 좀 갭 하락을 좀 오랜만에 봤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어떤 측면에서 봤을 때 나스닥의 어떤 제가 볼 때는 충격은 상당히 좀 임팩트가 있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사실 이제 결국 이러한 측면 이면에는 결국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경기 침체에 대한 부분들이 다시 한번 또 스물스물 올라오게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결국 이런 입장에서 보게 됐을 때 지금 다음 주부터인가요? 지금 제가 볼 때 이제 실적 관련돼서 좀 이제 어떻게 보면 1분기에 관련된 어떤 기업들의 제가 볼 때 실제 발표될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 일단 1분기 실적도 중요합니다만 결국 이제 포워드 가이던스가 상당히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이러한 부분에서 지금 가이던스들이 제가 볼 땐 상당히 좋지 못한 어떻게 보면 컨센서스를 상당히 많이 하회하는 좀 모습을 보면서 결국 이러한 부분들이 결국 이제 실질적으로 어떻게 기업들에게 아니면 각국에 좀 영향을 미치냐 사실 이런 부분들이 지금 주가에 상당히 좀 많이 반영이 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2분기가 좀 더 제가 볼 때는 좀 최악의 좀 어떤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좀 약간의 좀 두려움은 상당히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 미국의 상호관세 발표 이후에 사실 하루 만에 M7 시총이 1조 달러어치가 이렇게 빠지다 보니까 이게 우리 돈으로 1,450조 원이 증발한 셈이거든요. 미국에 투자하셨던 분들 아마 굉장히 많은 스트레스를 좀 받으셨을 것 같은데요.
이게 금융위기가 온다든가 뭐 팬데믹 위기가 온다든가 한 것이 아니라 사람에 의한 정책에 의해서 이렇게 시장의 공포감이 확산되는 거 굉장히 드문 일인 것 같습니다. 과연 반등이 가능한지 김수혁 연구위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우선은 반등은 가능하다라고 보지만 다만 그 시점이 사실 단기간은 아닐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3분기 정도 이후는 지나가야 점차적 반등 흐름을 볼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은 하는데 뭐 지금 같은 경우 당연히 정책 불확실성이 사실 시장을 가장 크게 괴롭히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 정책 불확실성이 언제까지 지속될 거냐에 대해서 함부로 예측할 수는 없지만 다행히도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땐 현재가 가장 아프고 이후에는 점차적으로 조금 덜 아프지 않을까에 대해서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거를 시장이 반응하는 데까지는 조금 시간이 걸릴 거다라고 보고 있고요. 4월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미국 같은 경우에는 미국 납세자들이 4월 15일까지 이제 본인들의 신고를 마무리해야 됩니다. 최근 같은 경우 소비 같은 경우가 미국 내에서 점차 둔화되고 있다. 근데 또 소매 판매 지수 같은 경우에는 역성장을 했다가 다시 한번 좀 플러스 성장을 보이고 혼조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제 세금이라는 거는 소비 그리고 소득에 좀 발생을 되는 거기 때문에 지금 미국의 납세에 대한 수준이 어느 정도로 좀 많아질 거냐 줄어들 거냐에 대해서 불확실성이 아직까지 남아 있습니다. 그거를 4월 달에 소화하고 그 정도에 따라서 5월에서 6월 정도 부채 한도 협상을 진행할 거거든요. 그 관련된 유동성 관련 불안 그리고 정책 관련된 불안 그리고 그 두 개를 더해서 최근에 경기 침체에 대한 불안 이 세 개가 같이 좀 얽혀 있으면서 시장을 좀 괴롭힐 수 있을 거다라고 보고 있고요. 다만 이런 것들이 다행히 아직까지 하드 데이터로 나오지는 않았고요. 대부분 심리 데이터를 좀 많이 반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심리적인 어떤 버퍼가 좀 생긴다면 그래서 이게 다시 한번 분위기 전환을 한다면 저희는 다시 한번 증시 반등은 가능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이 미국 주식에 이제 처음 투자하신 초심자분들도 굉장히 많은데 그런 분들일수록 이번에 과연 어디까지 떨어지는 건지 그리고 언제 반등이 오는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것 같습니다. 윤여미 이사 어떻게 보십니까? 네, 저도 사실은 지금이 어떻게 보면 가장 최악을 좀 지나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또 다른 한편에서 봤을 때는 어떻게 보면 가장 세일 구간이 아닐까. 지금 이제 신규 매수자분들에게 좀 그러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사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 매수 버튼이 쉽게 나가지 않는 건 좀 당연히 그렇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제가 볼 때는 가장 좀 어둠을 좀 지나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볼 때 뭐 애플 같은 경우 좀 차트를 보게 되면 사실은 이렇게까지 시가총액 1위 종목들이 이렇게 우수수 무너지는 어떤 그런 부분을 보는 게 정말 오랜만이라고 좀 생각이 들거든요. 특히 이제 애플 같은 경우는 지금 중국, 베트남, 인도 쪽에서 애플 기계들이 좀 생산하는 한 상황이기 때문에 아시아 국가에 대한 어떤 고관세가 좀 매겨지게 된다고 말씀 드렸던 것처럼 뭐 이제 애플 같은 경우 아이폰 가격이 뭐 두세 배씩 뛸 수밖에 없는 좀 그런 어떤 상황이다 보니까 당연히 지금 시가총액 자체에서도 상당히 무너지는 부분이 있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다만 이러한 부분들을 통해서 제가 볼 때는 과연 상호관세가 정말 이제 4월 9일 날 시행되겠습니다만 이게 끝까지 갈 거냐에 대한 저는 계속 퀘스천 마크는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미국 경기를 죽여가면서까지 상호관세를 매긴다는 거에 대한 부분은 저는 분명히 퀘스천 마크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결국 이 상호관세와 관련된 부분으로 인해서 결국 이제 미국의 밸류체인 자체가 무너질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분명히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는 미국 시민들의 어떤 지지율에 관련된 부분들은 어떻게 신경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정책에 대한 제가 볼 때는 변경이 분명히 있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초반에는 분명히 이런 충격을 소화해내가는 좀 과정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최근에 보게 되면 경기 불안이라든지 이제 뭐 GDP도 연속 두 분기 연속 마이너스가 나올 것이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시장은 좀 소화하는 과정은 분명히 필요하다. 다만 지금이 제가 볼 때는 거의 저점에 가까워지지 않았나 생각은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네, 관세 발표와 함께 또 글로벌 첨단 산업 테마 약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기술주들이 많이 하락하면서 이와 함께 다시 한번 AI 거품론이 좀 고개를 드는 듯한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마이크로소프트가 또 데이터 센터 건설을 연기했다라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사실 이번이 좀 처음이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윤여민 이사 같은 경우에는 이 꺼지지 않는 AI 거품론 이유는 무엇인지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의 이런 소식이 전반적인 AI 산업에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이 데이터 센터와 관련돼서 특히 이제 AI 거품론이 드는 건 결국 돈이 그만큼 많이 드는다라고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캐파 증설에 상당히 많이 돈이 들어가는 부분들. 다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 미국이 좀 선됐었습니다만 올 초에 중국에서 딥시크가 나오면서 과연 이렇게까지 캐파를 좀 투자를 하는 것이 맞느냐. 그냥 저비용
고효율에 대한 부분을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어떤 그런 의문점을 던져주면서 과연 AI에 대한 어떤 투자가 맞냐에 대한 거품론이 일었던 건 사실이긴 합니다만,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는 데이터 센터와 관련돼서 뭐 임대를 취소한다든지 투자를 취소한다든지 이런 뉴스가 좀 나왔습니다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 마이크로소프트의 어떤 투자에 대한 부분들을 다른 회사들이 좀 그 부분을 좀 이어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얘기도 분명히 반드시 나오고 있습니다. 뭐 구글이라든지 뭐 메타 같은 회사들 같은 경우는 꾸준하게 캐파에 대한 부분을 증설하겠다는 얘기가 좀 나오고 있고요. 또 최근에 보게 되면 또 오픈 AI 관련돼서 좀 뉴스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뭐 챗 GPT 4와 관련돼서 지금 이미지 생성 기능이 상당히 좀 붐을 뿜고 있는 상황이고, 또 이제 뭐 샘 올트만 같은 경우도 지금 뭐 트위터를 통해서 지금 10만 개의 GPU를 번치로 좀 사야겠다 뭐 이런 얘기가 좀 나올 정도로, 사실 또 한편에서는 또 소비량이 좀 늘어나면서 데이터 센터와 관련된 부분들에 대한 제가 볼 땐 체감이 좀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휴머노이드라든지 데이터 센터 하면 어떻게 보면 조금 약간 실감이 안 나는 부분이 있다만, 이렇게 좀 챗 GPT를 통해서 사용량이 늘어나게 되고, 또 이제 어떻게 보면 버벅거리다 보면 데이터 센터에 관련된 부분들 GPU가 확실히 좀 많이 필요한 거구나에 대한 부분을 좀 몸소 느끼다 보니까 약간 좀 어떻게 보면 이제 정반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이런 부분들은 좀 제가 볼 때는 회사마다 좀 다르게 나오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만, 그렇다 하더라도 마이크로소프트의 어떤 제가 볼 때 데이터 센터 이런 연기 같은 경우는 분명히 다른 회사들이 좀 메꿀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이런 생각은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네, 뉴욕 증시가 전반적으로 다 약세를 보이고 있는데 그 가운데서도 코카콜라처럼 선방하는 그런 기업들도 있거든요. 자, 지금 관세 직격탄을 맞은 미국의 기술주 외에 혹시 어떤 업종을 좀 관심을 가져보면 좋을지 김승혁 연구원 어떤 부분이 좀 있을까요? 최근 들어 좀 버티고 있는 업종들 공통점을 살펴보면 크게 두 가지 정도를 좀 관찰할 수 있는데, 첫 번째로는 미국 내 공급망 라인이 얼추 다 완성되어 있는 그런 종목들,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현금 보유가 충분한 기업들입니다. 그 현금 보유가 충분하다라는 건 이제 성장주 중심이 아니라 아무래도 내가 보유하고 있는 돈 자체가 많아서 사실 경기 침체가 와도 안정적인 모습을 보인다, 좀 이런 특성을 보이고 있는 그 두 가지가 좀 공통적 종목이고요. 주가 지수 같은 경우로 봤을 땐 러셀 2000, 나스닥, S&P, 다우 이렇게 좀 비교를 대표적인 걸 해보자면 지금 대부분의 주가 지수가 3년 내 최저치, 연초 이후 흐름을 보면 3년 내 최저치를 보이고 있거든요. 그나마 그 안에서 다우존스 같은 경우가 가장 잘 버티고 있다. 그래서 내가 주가 지수 플레이를 해야 된다라고 하면 상대적으로 다우존스 같은 경우가 지금의 흐름에선 좀 잘 버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상황이고, 그 외에 기술주 외에 어떤 업종, 어떤 산업, 어떤 종목이 좀 잘 버티고 있느냐라고 하면 두 가지 정도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첫 번째로는 보험주입니다. 최근 같은 경우에 보험주가 생각보다 방어가 잘 되고 있어요. 대표적인 이유로는 보험료 같은 경우가 올해 높아지기도 했지만 걔네들 같은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기 전까지는 보험료를 무이자로 받습니다. 사실 캐시플로우가 되게 든든한데 생각보다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을 수 있는 상황이 많기 때문에 이 보험료를 무이자로 받을 수 있다. 이거를 플로트라고 저희가 많이 부르고, 워렌 버핏 같은 경우가 처부라는 보험사에 투자한 대표적 이유도 이런 데 있거든요. 지금 이 보험사 같은 경우가 경기 방어주적 성격을 가장 좀 잘 보여준다. 우리가 뭐 필수 소비재라든가 헬스케어라든가 대표적인 어떤 섹터 경기 방어주는 알고 있지만, 사실 이 안에서 저희가 ETF 플레이를 하는 게 아니라면 뭘 가져가야 되느냐라고 산업단에서 궁금해하실 수 있는데, 보험주 같은 경우가 좀 잘 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제약바이오 쪽에서 의약품 유통을 하는데 미국 내에서의 유통을 가지고 가는 그런 몇 개의 업종들, 그러니까 미국 내에서 아무래도 약가에 대한 인상 얘기가 꾸준하게 나오고 있는데, 거기에 헬스케어 자체는 원래 방어주적 성격이 강한 거고, 그 파이프라인 같은 경우에도 미국 내에서 형성되어 있다, 이런 측면에 있어서 좀 이쪽 산업도 그나마 좀 잘 버티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네, 뭐 지금 뭐 글로벌 약세장에 진입했다라는 말이 과언이 아닐 정도로 미국에서 이제 나갔던 이 자금들이 유럽과 중국으로 좀 쏠렸었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뭐 오르고 있는 이런 게 없다라고 볼 수 있을 정도인데요. 최근에 급등했었던 이런 중국의 테크 기업들 위주로도 지금 차익 실현이 집중이 되고 있는데, 이렇다면은 윤여민 이사께서는 중국에 또 4개의 기술 기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좀 최근에 곽광을 받았었던 이 4개의 기업, 지금 좀 투자해 볼 만하다라고 보시는지 좀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일단은 뭐 단기적으로는 뭐 투자의 대안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은 분명히 하고 있는데,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알리바바라든지 샤오미, 바이두, 뭐 텐센트 같은 경우는 이제 뭐 페퍼라고 해서 지금 중국에
중국의 대표 기술주라고 좀 얘기가 좀 나오고 있는데 지금 이제 중국 같은 경우가 약간 2023년부터 AI 투자를 좀 본격적으로 하면서 뭐 중국의 내수 경기에 대한 제가 볼 때는 좀 어떤 활성화 내지 이런 부분을 통해서 약간의 중국과 미국의 제가 볼 때는 조금 이제 결이 좀 다른 부분이 좀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거에 대한 제가 볼 때는 좀 꽃이 아마 올해 지금 초에 나왔던 딥시크가 아닐까라는 좀 생각은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경기 부양책과 관련된 부분뿐만 아니라 기술에 대한 제가 볼 땐 투자가 이루어지면서 이와 관련된 좀 기술주의 어떤 좀 상승세가 나오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또 연초에 또 미국에 대비해서 또 중국 같은 경우는 뭐 전기차와 관련된 얘기들이 상당히 좀 많이 났었죠. 특히 전기차 같은 경우는 뭐 자율주행을 대중화한다 뭐 이런 얘기가 좀 상당히 나오면서 관련된 종목들이 상당히 좀 불을 뿜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최근에 보게 된다면 당연히 상호 관세 관련된 얘기뿐만 아니라 뭐 여러 가지 좀 고점에 대한 차익 실현 매물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만 단기적으로 봤을 때 미국의 워낙 좀 어떤 상호 관세와 관련된 부분들을 인해서 지금 미국 자체 밸류 체인도 제가 볼 때는 좀 재밸류에이션 해야 되는 어떤 그런 구간에 들어간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투자의 대안으로서 중국 기술주가 좀 떠오르고 있는 건 맞습니다. 여기에 또 소비주 같은 경우도 좀 같이 올라오는 상황이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다만 좀 미국 같은 경우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까지 주가라든지 이런 경기에 대한 부분을 트럼프 대통령이 제가 볼 때는 이렇게 방관하진 않을 거라고 좀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앞에 지금 연구원님도 뭐 한 3분기부터 반등이 오게 된다고 하면 오히려 그 전에 어떻게 보면 좀 단기로 한 분기 정도는 좀 중국에 대한 기술주에 대한 트레이닝이 좀 가능하지 않을까. 다만 하반기부터는 오히려 미국 주식에 좀 더 집중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면서 중국 기술주는 대안주가 되겠습니다만 뭐 중장기적인 투자보다는 좀 단기 트레이딩이 맞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저 테슬라 종목 얘기를 좀 해볼까 하는데 테슬라의 1분기 인도량이 3년 만에 최악으로 나타나면서 이 테슬라 종목 분석가들 사이에서는 이게 재앙적 수준이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거든요. 과연 앞으로도 계속해서 인도량이 좀 부진할 것인지 그리고 머스크하고는 또 어떤 관계가 있을지 김승혁 연구위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최근에 머스크가 도지를 제가 그만둘 거다. 뭐 이런 어떤 사실 반박에 대한 얘기가 나왔지만 그 정도의 얘기가 나오는 거는 사실 최근에 유럽 같은 경우가 이제 일론 머스크의 정치적 행보로 인해서 많은 차를 안 사고 있다. 반발심이 안 사고 있다. 뭐 이렇게 많이들 해석을 하고 계십니다. 사실 그 부분도 어느 정도 맞지만 저희가 한 가지 더 생각을 해야 되는 건 테슬라가 올해 신차를 낼 거다라는 건 사실 저희가 익히 알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반대로 생각해 보면 곧 신차가 나오는데 지금 이미 전시되어 있는 모델 Y를 우리가 과연 사야 될 필요가 있느냐에 대해서는 저희가 충분히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죠. 이 신차가 공개될 거다라는 건 작년부터 계속 프로모션을 많이 해왔던 겁니다. 그래서 이번 인도량이 줄어들었던 게 진짜 갑자기 테슬라에 대한 반발감이 너무 세져서 이거를 안 샀기 때문에 급감했느냐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세컨팅크를 해봐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유럽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도로 구조가 좁습니다. 옛날 고층 건물들이 많고 옛날 오래된 건축물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큰 차가 돌아다니는 게 쉽진 않아요. 근데 테슬라의 차량은 대부분 좀 크거든요. 근데 이번에 새로 나온 차량 같은 경우에는 크기가 좀 작단 말이죠. 그래서 유럽에 조금 더 적합한 차량이다라는 평가는 이미 많았습니다. 그러면 이 인도량이 줄어든 것이 과연 유럽 사람들이 과연 테슬라에 대한 어떤 반발감만으로 이걸 안 산 거냐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신차에 대한 어떤 기대감으로 인해서 잠깐 소비를 지연시킬 수 있을 가능성을 염두할 필요가 있다. 좀 이렇게 생각은 하고요. 그리고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차량뿐만이 아니라 ESS라던가 아니면 중 로봇 같은 다양한 산업군으로 확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특히 상하이 기가팩토리 같은 경우에 이제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큰 투자를 이미 진행을 했죠. 관세를 크게 부과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점차적으로 부과한 이 관세를 바탕으로 협상력을 가지고 갈 텐데 그러면 미국과 중국이 당연히 그 협상 고리에서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누군가는 해야 될 겁니다. 근데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 같은 경우에는 되게 애매한 포지션이에요. 중국을 절대 버릴 수 없습니다. 기가팩토리 같은 경우 최근에 완성이 됐고 그 안에서 충분하게 많은 지리적 데이터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근데 지금 도지에 대한 수장을 하고 있죠. 그러면 중국과 미국의 어떤 갈등을 중간에서 어떻게 좀 조율할 수 있는 입장적 차이가 누구한테 있느냐에 대해서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가 그 역할을 조금 수행할 수 있지 않을까 정도의 기대가 좀 되고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 테슬라 주가가 많이 빠졌지만 사실 이게 심리적인 어떤 여파가 너무 크게 반영된 것 아니냐라고 개인적으로 보고 있고 그래서 이것이 점차 실체화가 되고 그리고 협상으로 던졌던 것이 관세를 던졌던 것이 점차 협상의 과정에서 좀 타협점이 마다하고 톤이 다운되면 이거에 대한 반등은 좀 더 우리가 기대해 볼 만하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단기적으로는 좀 어려울 거다. 시간이 좀 필요할 거다라고는 보고 있어요.
네, 뭐 4월 2일에 관세가 발표되고 나서 시장이 좀 출렁일 거다라고 예상은 했지만 이렇게 안 좋을지는 저희가 예상을 하지 못했는데 윤여민 이사께서는 사실 지난해 미국 증시가 너무 좋다 보니까 올해도 좋을 것이다라는 기대감을 갖고 시작하신 분들이 많으실 거란 말이죠. 그런데 이제 관세 리스크로 인해서 시장이 이렇게 속절없이 빠지고 있는데 홀드 전략이 유용한 걸까 싶기도 합니다만 어떻게 투자 전략을 이어가면 좋을까요? 네,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이 보유하는 전략이 정말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게 상호관세를 매기다 보면 결국 미국에게 자충수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특히 중국이 54%, 대만이 32% 관세를 부과를 하는데 뭐 반도체를 예를 들게 되면 TSMC가 사실 직격탄을 맞는 거거든요. 결국은 TSMC의 어떤 이 고객이라고 할 수 있는 뭐 엔비디아부터 시작해서 빅테크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수익 자체가 한 10에서 15% 정도는 좀 줄어드는 상황이 나올 수 있을 것 같고 그런 측면에서 어떻게 보면은 자사 제품에 대한 부분들, 특히 미국의 어떻게 보면 수익을 깎아먹는 어떤 이런 관세 정책이 계속 유효할까라는 저는 계속 의문점이 든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중국과 관련돼서도 지금 이제 보복 관세가 나오는 상황, 또 EU도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치킨 게임이 좀 벌어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어쨌든 2분기에는 이러한 부분들이 좀 더 봉합되는 과정이 분명히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면서 일단은 좀 2분기는 조금 힘들겠습니다만 좀 이런 과정을 지나면서 좀 바닥을 다지는 과정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는 뭐 3분기부터는 충분히 반등의 여지는 좀 분명히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면서 결국 이제 홀딩 전략이 좀 유효하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드려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월가에서는 현재 뭐 바이 더 딥, 그러니까 저점 매수해라 뭐 이런 기사들이 꽤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김승혁 연구위원께서는 소프트 데이터, 뭐 심리 데이터도 얘기를 하셨지만 앞으로 하드 데이터 이런 관세 여파가 좀 고스란히 나오게 된다면은 시장 다시 한번 좀 더 출렁일 수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앞으로 투자 전략 좀 어떻게 이어가면 좋을까요? 네, 말씀하신 대로 하드 데이터가 흔들리기 시작하면 시장은 좀 더 출렁거릴 수 있을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여기서 그럼 언제 반등할 거냐에 대해선 트럼프가 만들어낸 위기이기 때문에 트럼프가 본인의 스탠스를 어떻게 좀 바꿀 것이냐에 대한 이유를 알려면 왜 이렇게까지 강한 관세를 부과했느냐에 대한 근본적 이유를 좀 파악해 보면 좋은데요. 지금의 어떤 관세 정책의 모태가 된다라고 불려왔던 마라라고 합의 그리고 스티븐 비란의 어떤 11월에 공개되었던 리포트를 보면 근본적으로 결국에는 미국의 제조업 약세와 달러 강세, 그러니까 이제 달러가 이제 기축통화로서의 패권을 유지하는 것, 이 두 개가 서로 트레이드 오프를 가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서로가 트레이드 오프가 되는 그 근본적 상황을 막기 위해선 관세를 부과해야 된다라는 게 지금 큰 골자의 생각이거든요. 미국이 장기적으로 우상향하기 위해선 결국 관세는 필수. 너무 이제 부과할 수밖에 없는 필요적 요건이다라는 게 트럼프의 생각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근본적 원인이 바뀌지 않는다면 관세에 대한 부과는 계속될 거고 장기적으로 가져갈 건데 이 근본적인 원인이 어떻게 바뀔 거냐에 대해서는 뭐 어떤 게 변곡점이 생길 수 있냐면 상대적으로 다른 국가들의 보복 물론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겠지만 트럼프가 생각했을 때 이자 채권에 대한 어떤 이자가 점차적으로 경감이 된다던가 그리고 리쇼어링이 조금씩 진행이 된다던가 그래서 이렇게까지 관세를 통해서 관계를 망치지 않아도 점진적으로 우리가 충분히 좀 제조업에 대한 경쟁력을 강화시킬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그 시점이 다시 한번 반등 포인트가 세게 올 수 있을 거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 합의라던가 이런 것들은 생각보다 빠르게 올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것들이 하드 데이터를 건드리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걷잡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게 하드 데이터를 건드리기 전에 그 안에 합의를 보고 톤다운을 하고 미국 내에서도 계산을 하고 다른 데에서도 계산을 해서 너와 나가 이 정도 주고받자가 빠른 시일 내에 어느 정도 합의가 되지 않을까. 그 합의가 되는 시점이 저는 반등의 기간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잘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타이탄 파트너스 윤여민 이사 그리고 키움증권 미국 주식 전략 김승혁 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